자, 그 다음은 그 원자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눠드린 교재 3페이지를 보실까요? 자, 교재 3페이지 찾았어요? 자, 거기 3페이지에 보면 3.3이라고 해서 달턴스 어타믹 티오리라고 돼 있죠? 그 달턴스 어타믹 티오리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달턴스 어타믹 티오리를 우리말로 원자설이라고 번역을 해요. 알겠죠? 달턴이란 사람 알죠? 네. 그래서 그 연금술이라고 하는 기술은 뭐 중세 시대부터 막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연금술은 그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제 자연과학 중 화학을 근대적 관점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첫 번째 인물을 달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달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라는 개념을 근대 어떤 자연과학적 관점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 화학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달턴은 원자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로 화학에서 활용하는 최소 질량 단위를 원자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화학 양론에 처음 도입을 한 거고, 그걸로부터 이제 그 뭐냐면은 그 근대 화학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달턴이 자기가 발표했던 논문에 원자를 어떻게 가정할 거냐에 대한 5가지 얘기가 거기 수록돼 있거든요. 보이세요? 그래서 그 5가지가 거기 교재에 보시면 괄호 1, 2, 3, 4, 5로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찾았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 저기 세종과학고 교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냈냐면요, 영어로 5개 논술을 하시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영어로 논술하고, 그 다음에 달턴의 원자설은 5가지인데 하나 빼고 다 틀렸어요. 하나 빼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달턴은 원자설을 5가지를 얘기했는데 1개 빼고 지금 돌이켜보면 다 틀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달턴의 원자설은 맞는 게 거의 없고요, 대부분 틀렸지만, 그럼에도 근대화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질량이라고 하는 걸 화학 양론에 최초로 도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건 전 우주를 관통하는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화학 반응을 분석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서 근대화학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업적 때문에 달턴을 높게 이제 뭐냐면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제외한 원자설 자체만 보면 대부분 다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세종과학고에 뭐 이모라는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가 자기 학교 내신 기출에 뭐라고 썼냐면, 달턴의 원자설을 서술하고 그 중에 틀린 부분을 찝어서 뭐가 틀렸는지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 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독하게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냥 슬쩍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특히나 뭐로? 영어 알겠죠? 자, 영어 간다. 영어.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시면 1. Matter consists of individual atoms라고 되어 있죠? Matter consists of individual atoms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자, 글 보세요. 글 찾았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matter consists of individual atoms. 자, 의미가 뭐겠어요? 번역하면 뭐예요? matter consists of individual atoms.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 자, matter는 여기서 문제가 아니고요, 물질이요. 문제라. 그래서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된다? 개별적 원자로 구성된다. 알겠죠? 왜? 다 좋은데 왜요? 누구하고 누구요? 자, 뭐 없는 사람요? 오늘 다 줬는데?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
matter consists of individual atom이라고 돼 있죠? matter는 물질이고 consist of는 무슨 말이에요? consist of 구성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질은 개별적 원자로 구성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세상의 물질은 개별적 원자들로 구성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수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자가 아니라 이온 등으로 구성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물질 안에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다면 원자핵도 몇몇 구성 요소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지 원자만으로 모든 물질을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번도 수정 대상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됐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2. 거기 보시면 두 번째 2에 어떤 말이 나와요? 요거 All atoms of a given chemical element are identical in mass and in all other properties.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요거. 자, 직역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직역하면 주어진 chemical element 뭐냐면 주어진 화학적 원소, element가 원소죠. 그러면 수소, 산소, 질소라고 하는 것의 집합명사가 element죠. 알겠죠? 그래서 a given chemical elements가 주어진 화학적 원소들의 all the atoms 원자들은 are identical 다 똑같다. identical 뭐에서 똑같다? in mass 질량과 in all other properties 질량과 다른 모든 성격들에서 동일하다. 찾았습니까? 네. 이 정도 해석은 되죠? 이 정도 해석은 되죠?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어요. 바로 달턴 원자설에서 첫 번째는 누구? 이온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정돼야 되고 두 번째 내용은 원소들의 원자는 다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누구의 존재 때문에? 동위원소. 자, 예를 들면 이거 자, 각각을 뭐라고 불러요? 각각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자, 이 둘은 같은 원소입니까? 이 둘은 같은 원소입니까? 원소로는 같죠. 얘도 수소, 얘도 수소라고 동일한 말을 쓰니까요. 하지만 원자는 같은 건가요? 이 둘은 같은 원자인가요? 다른 원자죠. 그래서 얘 각각을 부를 때 얘 이름 뭐라고 불러요? 얘 이름 뭐예요? 하이드로진이고요. 얘에 있는 이름이 뭐예요? 이건 하이드로진이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듀테리움이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중수소라고 번역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둘은 같은 원소예요. 같은 원소인데 원자는 다르다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달턴은 같은 원소면 원자도 다 같다고 했는데 동일 원소지만 다른 원자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같은 원소인데 질량 관계가 다른 물질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동위원소라고 하죠? 동위원소 영어로 뭐예요? Same element. 아이소토프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동위원소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소토프. 뜻은 알죠? 동위원소. 뭐 이 정도 모르진 않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거기
해석을 해봅시다. 세 번째는 different chemical elements have different kinds of atoms. In particular, their atoms have different masses.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해석하면 뭐예요? 원소가 다르면 원자도 다르다. 맞나요? 원소가 다르면 원자도 다르다. 맞나요? 예를 들면 수소 원소와 질소 원소의 두 원자는 같은 원자입니까? 당연히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죠? 네. 그래서 3번은 오우 수정 없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른 원소라면 그건 분명 다른 원자들로 구성된다. 그렇죠? 그렇죠? 3번 맞고요. 그 다음 4번. Atoms are indestructible and retain the identities in their reaction, in chemical reaction.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제 보면 네 번째는 자, 네 번째 요거죠. 네 번째 요거죠. Atoms are indestructible. indestructible이 뭐예요? 쪼갤 수 없다. 원자는 쪼갤 수 없고 retain이 무슨 말이에요? retain 유지한다, 보존한다 이런 얘기죠. Their identities in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이 이루어져도 그들의 아이덴티티, 속성은 유지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화학 반응이 된다고 해서 원자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소멸되거나 해요, 안 해요? 화학 반응이 진행돼도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 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4번 원자는 indestructible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원자는 destructible 하죠.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전자 혹은 원자, 핵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4번. 그래서 4번도 이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자, 5번 보시면 5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compound forms from its elements through the combination of atoms of unlike elements in small whole number ratio. 찾았어요? 찾았어요? 다섯 번째.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졸려 죽을 것 같은 저기 준우 해석해 보세요. 시작. 자, 5번 해석해 보세요. 시작. 자, 준우 해석해 보세요. 시작. 5번 해석해 보세요. 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whole number란 말이죠. whole number가 뭐예요? 전체 숫자. 뭐라고요? whole number가 뭐예요? whole number. 구멍 숫자. 구멍 가게. whole number는 정수를 얘기해요. 정수. 알겠어요? small whole number는 조그만 정수. 알겠어요? ratio는 뭐예요? ratio. 비율. 작은 정수의 비 안에서 element니까 원소죠. unlike는 무슨 말이에요? unlike. 같지 않으니까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원소들의 원자의 조합을 통해서 그들의 원소들로부터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5번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5번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거기 잘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small whole number 밑줄 치세요. 찾았어요? small whole number 밑줄 쳤어요? 네. 그게 뭐야? 조그만 정수비죠? 조그만 정수비 의 ratio 비율이잖아요. 네. 비율. 그 비율에다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쓰세요. 질량비. 여기서의 비율은 절대 몰수비가 아닙니다. 달턴의 한계는 뭐냐면 화학 반응의 모든 양론 분석을 무조건 질량으로만 분석하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은 원자설의 위대함인과 동시에 원자설의 한계입니다. 화학 반응은 질량뿐 아니라 일정한 몰수비 더 성립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선. 그런데 달턴은 그 몰수비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턴이 얘기하는 모든 비율은 질량 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비율은 질량 비야. 그러면 small whole number ratio면 조그만 정수 질량 비라는 말이 우리 앞에서 어디서 얘기했던 거예요? 더 low of definite 바로 proportion. definite proportion.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 할 때 나왔던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 반응은 일정 성분비 법칙을 만족하나요? 아니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 반응은 일정 성분비 법칙을 만족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만족하지 않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상황에 따라 원소들의 질량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요. 예를 들면 광물. 광물 알죠? 네. 광물 어디서 나오는 게 광물이에요? 광물은 어디서 오는 게 광물이에요? 광물이란 말 안 써요? 분명히. 땅 파면 나오는 애들 알겠어요? 네. 땅 파서 캐내는 애들을 광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alloy? 얼로. alloy가 뭐예요? alloy? alloy가 뭐예요? 얼로. 합금. 합금. 합금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alloy 써두세요. alloy 써두세요. 그러면 대표적인 합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합금 뭐예요? 바로 스댕. 수댕. 스댕 알죠? 스댕. 수댕. 몰라요? 수댕이요. 수댕. 예. 미국 말로는 stainless steel. 알겠죠? 이걸 이제 일본 말로는 스댕. 알겠죠? 친일이면 수댕. 예, 그죠? 친일이면 스댕, 친미면 스테인리스 스틸. 알겠죠? 알겠죠? 이거를 스테인레스, 이것도 이상하죠? 스테인레스가 뭐예요? 스테인리스 스틸. 발음해 볼까요? 시작. 스테인리스 스틸. 알겠죠? 자, 얘는 뭐에다가 뭘 섞은 거예요? 철에다가 구리. 에다가 크롬 혹은 망간 이런 거 좀 섞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철이 스테인리스 스틸에서는 용매고 망간하고 크롬 등이 용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용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철에다가 망간 크롬을 섞어 놓은 걸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섞어 놓으면 자, 철은 유용한 금속인가요? 네. 철은 유용한 금속인가요? 당연하죠. 아직 인류는 철기 시대죠? 네. 네. 지금 철기잖아요. 그렇죠? 뭐 수없이 많은 원소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재련하는 방법이 철기 재련과 딱히 달라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인류는 아직 철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겠죠? 뭐 달나라 간에 해도 아직 인류가 알고 있는 건 아주 극소수일 뿐인 건데 여하튼 철은 그만큼 유용한 금속입니다만 최대 단점이 뭐예요? 녹이 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두 개를 섞어요. 아주 소량. 그러면 누가 녹이 대신 쓴다? 얘네가 녹이 대신 쓸어요. 오호. 그럼 얘들이 녹이 대신 쓸면 어떻게 되느냐? 재밌는 건 철이 녹 쓰는 건
부서져요, 딱딱해요? 녹슨 철은. 녹슨 철은 부슬부슬 부서지잖아요. 근데 놀라웠게도 녹슨 크롬과 녹슨 망간은 딱딱해요. 그래서 얘들이 녹이 슬면 철 표면에 얘네들이 녹슬어서 코팅이 돼요. 코팅이. 딱딱하게 코팅이 돼요. 그러니까 손을 툭툭툭 쳐도 깨지지 않고 땅땅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1차적으로 녹이 슬어서 철을 자연적으로 코팅을 한 걸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이런 합금을 만들 때 이 합금을 만드는 원소들 사이의 질량비가 정해져 있을까요? 막 변할 수도 있을까요? 막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화합물들이 섞여 있을 때 일정한 정수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청동기는 뭐하고 뭘 섞은 거죠? 청동기는 뭐하고 뭘 섞은 거죠? 뭐하고 뭘 섞은 거예요? 바로 구리와 주석을 섞은 거죠. 여기서 누가 용매예요? 구리가 용매고요. 누가 용질이에요? 주석. 주석이 용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청동기가 만들어졌을 때 왜 구리만 안 쓰고 주석을 섞어 쓰죠? 바로 구리는 아주 최대 단점이 뭐냐면 얘가 몰랑몰랑해요. 그래서 순수 구리는요, 약간 크기가 좀 있으면 힘센 사람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리질 정도로 몰랑몰랑해요. 뭘 그렇다고 막 휘청휘청 하는 건 아닌데 잡고 이렇게 막 구부러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창이나 칼 같은 병장기를 만들었는데 싸우다가 푹 뭐 부러진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막 그릇을 만들었는데 설거지하다 옮기다가 이렇게 툭 쳤는데 푹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매우 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석을 섞는 거예요. 주석을 섞으면 어떻게 진다? 딱딱해지거든요.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서의 유기는 올게닉 케미스트리 할 때 유기가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썼던 어떤 물질 이름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 놋그릇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왜 금속 그릇 중에서 노리끼리한 색깔 띠는 거. 제사상에 올라오는. 네, 제사상에서 쓰는 금속 그릇인데 약간 노리끼리한 거. 그걸 놋그릇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는 놋그릇과 유기는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 유일하게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만 썼던 그릇 문화인데 약간 노리끼리한 금속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 금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금속 재질을 유기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유기 누구와 누구의 혼합물이다? 구리와 주석의 혼합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구리와 주석의 혼합물입니다. 뭔 말 알겠죠? 그럼 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다.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다고요? 섞은 비율. 비율이 달라요. 무슨 말 알겠죠? 어떻게 다른 거냐면 뭐 어쨌거나 이게 용매인 건 맞아요. 구리가 많으면 청동기. 그 다음에 구리가 주석이 용질인 건 맞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유기는 요 녀석의 함량 비율을 높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청동기 안에서 요 둘의 정확한 자연수비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나진 않는다고요. 기술자에 따라서 비율이 약간씩 달라진다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왜 기술자 중에서도 실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정확한 질량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정 성분이 멋지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성립 법칙은 모든 화학 반응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데 달턴은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 반응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섯 번째도 수정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걸 읽고 이렇게 내용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결국 청동기는 왜 사그라졌을까요? 철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청동기는 결국 누구로 대체됐냐면 철기로 대체가 됐죠. 네. 왜? 주석을 아무리 섞어도 이 녀석의 강도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뭐냐면 5,000년 전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청동기가 가장 꼽혔던 문명이 어디예요? 청동기로 전 지구를 지배했던 문명. 중국. 청동기로 전 지구를 지배했던 문명. 두 가지 문명. 청동시대 최고의 문명. 어디가 있어요? 바로 이집트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무슨 말 알겠어요? 메소포타미아도 맞는데 그 시기에 가장 큰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에요. 인도. 그래서 왜 예를 두면은 막 피라미드 짓고 막 미라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할 때가 청동기라고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청동기를 꼽히어 대제국을 건설했던 데가 또 어디예요? 그게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되게 폄하하고 우리 역사를 되게 소홀히 여기는데 청동기 시대 대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고조선 문명이에요. 그래서 고조선 문명은 연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고조선 문명을 연구하려면 지역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고조선 유물을 한국 사람이 와서 연구한다라고 하면 공안이 와서 감시합니다. 그리고 공안이 못 보게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국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이 과거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발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여기 원래 한국 땅인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존나 껄끄럽겠어요? 껄끄럽겠죠. 특히 왜? 그 지역의 한류가 너무 강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고조선 지역 이 우리대로 치면 어디예요? 그 고조선 지역 고조선이 있었던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알만한 도시가 하나가 있거든요. 하얼빈이요. 하얼빈. 하얼빈. 여러분 하얼빈에 한류가 엄청난 거 아세요? 장첸이야? 그러니까 왜 연길, 연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 지역에 사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죠. 네. 과거 이제 일제시대 때 이주하신 분들. 그걸 우리가 약간 낮추어서 조선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조선족이란 표현보다는 우리 동포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퍼져 살고 거기서 사람들 사실 한국말 여전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쓰죠. 왜 거기 동포들이 여전히 한국말을 쓰겠어요? 한류 때문이에요. 한류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뭐예요? 조선 쪽에 한국으로 넘어가. 중국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북한의 괴멸이에요. 북한이 괴멸되면 중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북한도 안 뺐겠다. 바로 북한을 중국이 점령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 계획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거기 대응할 수 있는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제7기동군단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탱크 부대예요. 예, 아마 그 제7기동군단의 전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이에요. 근데 러시아 탱크 부대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 약간 이제 좀 숫자는 맞는데 좀 구리다 이게 좀 드러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숫자로 보면 중국 기동군단의 숫자가 월등히 많긴 하지만 성능이 여전히 미지수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기동군단은 성능이 세계 탑티어입니다. 탑티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저기 그 미국
에이브럼 링컨 탱크하고 저기 독일 레오파드 탱크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K2 전차로 무장한 제7 기동군단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국도 알아요, 몰라요? 중국도 우리의 전력 분석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북한이 멸망하고 제7 기동군단과 중국군이 붙었을 때의 상황을 중국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때 한국을 압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계속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7 기동군단이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으로 점령을 했다. 그럼 그걸로 끝날 건 아니죠. 이미 서로 피봤잖아요. 서로 피보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그런데 하필 그 연길이나 하얼빈 지역엔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한국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매우 좋아하고 심지어 한국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그 지역에서 한국으로의 병합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요. 왜게요? 살기 좋아서. No. 이미 중국은 그 동북 지역에 지역 차별을 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동북 지역을 엄청나게 지역 차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역 감정 있는 거 알죠? 네. 저기 동쪽하고 서쪽이 약간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중국이라고 없을까요?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역 차별은, 지역 감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역 감정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지역 감정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 서울하고 평양이요. 그래서 서울 조정에서는 평양 인사들을 무조건 지역 차별했습니다. 왜? 평양 사람들이 돈도 많고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조선의 한양에 기반을 두고 있던 사람들의 권력이 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법적으로 평양 사람들을 다 압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동서의 지역 감정도 자연스러운 지역 감정이겠어요? 누가 만든 거겠어요? 누가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어준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동서 지역 감정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빨간색, 파란색. 바로 조선일보가 만든 겁니다. 조선일보가 왜 만들었어요? 바로 박정희가 마지막 대선에서 조선일보와 딜을 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대선에서 박정희는 안 될 거였거든요. 왜? 그때 당시 한국 경제가 좆돼가지고요. 경제가 좆되면 무조건 대통령이 바뀝니다. 근데 박정희는 마지막 대통령을 또 하고 싶었던 거죠. 혹은 영구 집권. 그래서 조선일보랑 딜을 칩니다. 조선일보 나 대통령 되는 거 좀 도와줘. 그러면 조선일보 너네가 서울에 있는 모든 땅을 다 갖게 해줄게. 그래서 조선일보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조선일보는 그냥 신문사가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서 서울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서울의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조선일보고요. 전국의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 누구죠? 박정희. 그게 이씨 집안이에요. 누구? 이지용. 이건희요. 이재용이요. 이건희, 이재용이 전국의 땅이 제일 많아요. 알겠어요? 근데 서울의 땅이 제일 많은 게 공시지가 이게 뭐냐면 그 토지부 대장 다 떼보면 나와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 대장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다 떼볼 수 있거든요. 그것 떼면 서울의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 그게 조선일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그냥 언론사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엄청난 권력 집단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다카키 마사오 대통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카키 마사오가 조선일보랑 딜을 쳐서 나 마지막 대통령 만들어주라 해서 조선일보가 만든 계략이 그게 동서지역차별이에요. 그래서 지역 중에서 서쪽 지역을 낙후시키는 거죠. 왜 하필 서쪽을 낙후시킨 거죠? 멀리. 자, 왜 서쪽을 낙후시키고 동쪽을 계속 키워주는 거죠? 이분이랑 가까워서. 다카키 마사오가 포항 출신이라서요?
아니에요. 다카키 마사오가 광주 출생이어도요. 조선일보는 전라도 쪽을 낙후시키고 경상도 쪽을 흥하게 만드는 계략을 짰을 거예요. 왜? 동쪽에 유권자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동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적은 쪽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차별받으니까 절대로 정부에 표를 주지 않겠죠. 그런데 동쪽은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권자가 많은 쪽에서는 현 정부를 지지하겠죠. 그러면 박정희가 영구 집권할 수 있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조선일보가 기획해서 만들어낸 게 그게 지역차별이에요. 알겠죠? 즉 지역차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정치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동북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연길 지역, 하얼빈 지역은 인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기 때문에 그쪽을 철저하게 소외시킨 거예요. 왜? 그쪽 사람들이 많아져서 단합해서 한국 쪽으로 병합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철저하게 중국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든 한국으로 병합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중국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병합할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 꼴랑 정의론 같은 사람이 아는 정보면, 에? 에?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일까요? 모르는 얘기일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뭐 시비 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청동기 꽃피웠던 문명이 어디? 고조선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여전히 동북 지역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고조선의 역사 연구하러 간다 하면 중국이 철저하게 막습니다. 입국 금지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내가 역사학자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역사 연구하러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관광 비자 끊어가지고 놀러 갔다가 샥 중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싹 보고 온답니다. 쓱 보고 산 척척 이렇게 온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지역 가서 사진 찍고 이러면 공안이 냅다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부터 묻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쪽 지역 연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이 청동기 문명이 꼽히던 이집트 고조선 문명은 영원했어요. 결국 어디로 대체돼요? 철교로 대체되죠? 왜 대체됩니까? 여전히 몰랑몰랑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방금 호이빈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철기의 주 물질은 뭐예요? 철기의 주 물질은 뭐예요? 철이죠. 그럼 여러분 전 우주에는 철이 많아요, 구리가 많지? 자, 이 얘기는 들어주세요. 이 얘기는 필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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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 우주에는 철이 많아요, 구리가 많아요? 전 우주에는 철이 많죠. 그것도 압도적으로. 맞나요? 구리는 많아요, 귀해요? 굉장히 전 우주적으로 귀합니다. 왜?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왜 우주에는 철이 많고 구리는 귀해요? 왜? 이걸 만약에 교수가 물었어요. 곧 화학심층 해서 여러분들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교수가 물을 수 있잖아요. 왜 구리가 왜 귀하고 철은 왜 많아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안정해서요? 안정하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안정하다라는 말은 자연과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왜 전 우주에 철이 많느냐? 고등학교 통합과학책에 나와요. 고등학교 통합과학책에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모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교수들이 이런 거 묻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국정교과서에 이 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바로 철이 전 우주에 흔한 이유는 핵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핵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가 철이에요. 고등학교 화학원 교과서, 아니 그 공통과학 교과서 혹은 여러분 지구과학 배웠죠? 지구과학. 네. 지구과학에서 별의 일생 배웠어요? 네. 자, 태초로 태어나는 별은 무슨 원소로만 돼 있어요? 철. 태초로 수소. 이제 태초로 태어나는 아유 진짜 태초로 태어나는 별은 무슨 원소로 돼 있어요? 수소로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전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죠. 그건 왜? 전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왜? 전자한 개 되면 포톤이다. 바로 수소가 만들어질 때 엔트로피 감소가 제일 적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소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소가 만들어지려면 양성자 하나의 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잘 봐요. 자유롭게 우주를 떠다니는 양성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 두 개를 모으면 수소 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소보다 더 큰 원자가 필요하다. 양성자도 필요하고 전자도 필요하고 심지어 뭐도 필요해요? 중성자. 중성자도 필요하죠. 그러면 힐륨만 해도 양성자 몇 개 있어요? 힐륨만 해도 양성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중성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잖아요. 전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입자가 총 몇 개 필요한 거예요? 6개. 6개가 필요하죠. 그럼 힐륨 원자를 만들려면 입자 몇 개가 모여야 돼요? 6개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때 엔트로피 감소하는 것과 원자핵 하나와 전자 하나가 모여서 수소가 될 때 엔트로피 감소. 어디가 엔트로피 감소가 적겠어요? 수소겠죠? 그러니까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수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엔트로피 감소가 적으니까. 그래서 전 우주는 여전히 어떤 원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수소가 제일 많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태초로 만들어지는 별은 무조건 뭐가 엉기는 거예요? 수소가 엉기는 거죠? 그러면 수소가 엉긴 상태에서 뭐 해요? 수소가 엉겨서 왜 수소가 엉겨서 왜 불이 번쩍번쩍해요? 지금 수소가 엉겨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게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왜 태양은 불이 번쩍번쩍해요? 핵융합을 해서요. 핵융합을 해서. 그래서 중력으로 짜부러 들어가지고는 수소 원자끼리 핵융합을 하죠. 핵융합을 하면서 뭐가 돼요? 우선 1차적으로 힐륨이 되죠. 힐륨. 그래서 그때 발열이 되니까 그 남는 열이 번쩍번쩍 하면서 우리한테 비대에너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힐륨으로 핵융합이 다 끝나면 그걸로 끝나요? 더 핵융합돼요? 더 핵융합돼서 그 다음 탄소가 되고 질소가 되고 산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막 별이 뭐 지구과학적으로 막 커졌다가 작았다가 팽창했다가 뭐 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지구과학 시간에 좀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서 이 별이 처음에 수소였다가 핵융합을 통해서 뭐 이렇게 수축했다가 팽창됐다가 하다가 점점 원소가 점점 원자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도착하는 원소가 뭐예요? 우라늄. 철이라고요. 철. 자연적 핵융합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원소가 철이에요. 철은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철은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51번. 26번. 내가 이번에 오비탈 강의도 했잖아요. 오비탈 강의도 하면서 6번. 이거 전자배치도 외우라고 했죠? 4주기 전이원소 순서 어떻게 해? 4주기 전이원소 순서 스티브크, 망페, 코니, 쿠젠. 철은 몇 번째예요? 스티브크, 망페 6번째잖아. 그럼 몇 번이야? 26번 6번째인데 치지 뭐야? 6번째니까 26. 아 진짜. 그러면 철 안에는 원자핵에 양성자 몇 개 있어요? 양성자 몇 개 있는 거예요? 26개. 중성자도 26개쯤. 무슨 말 알겠어요? 뭐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전자 몇 개? 26개. 모여 있을 때 그 핵을 구성하는 질량 결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핵결합 에너지가 가장 커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핵융합 알겠어요? 그게 바로 가장 안정한 게 철이에요. 그래서 원래 전 우주에는 철이 제일 많아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구도 땅 파고 들어가면 제일 많은 원소가 뭐예요? 철 안에 내핵, 외핵 있단 말 알죠? 내핵, 외핵 무슨 원소로 주로 돼 있어요? 철 알겠어요?
그 이유가 철이 전 우주의 핵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철로 끝나나요? 철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요? 블랙홀이라고 하죠. 블랙홀이라고 하죠. 근데 철 상태에서 얘가 질량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럼 커진 질량 때문에 중력이 작용해서 이 녀석이 수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철에서 핵융합이 끝나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압박이 돼서 철보다 더 큰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 철보다 더 원자 번호가 큰 뭐 금, 은, 우레니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전 우주에는 철까지 가야 끝나는 건데 철보다 더 큰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건 고중력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더 큰 원소로 핵융합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별이 가만히 있다가 뻥 터지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슈퍼노바라고 하잖아요. 슈퍼노바 때문에 별이 터지면서 전 우주로 이 별들의 조각들이 흩어져 도망가죠. 흩어져 날아가죠. 그 흩어져 날아간 게 지구 같은 행성들의 소행성으로 혹은 운석 등으로 콕콕콕 바뀔 수 있다고요. 그것 중에 우라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니움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 은 이런 것들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철보다 큰 원소들 있죠. 철보다 큰 원소들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구 외에서 만들어져서 지구로 떨어져 온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철을 기준으로 철보다 큰 애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싸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금, 은, 백금이 비싼 거예요. 전 우주의 양이 희귀하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5가 뭐예요? 이거 고3인데 이것도 모르면.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원자 번호. 자, 원자 번호가 이렇게 되니까 이리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 갈수록 뭐냐면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죠. Y축은 핵 결합 에너지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핵 반응할 때 할 수도 있는데 핵결합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질량 결손을 통한 에너지를 뜻해요. 그래서 핵결합 에너지가 뭐를 얘기하냐면 핵의 안정성을 뜻해요. 이게 크면 그 핵이 안정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압 이렇게 됩니다. 이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누구라고요? 철. 이게 철이라고요. 여기에 뭐 수소, 힐륨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요런데 뭐 구리, 뭐 은, 뭐 금, 뭐 우레늄, 뭐 금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소, 힐륨 등은 철 등으로 핵융합이 될 때 핵결합 에너지가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애들은 핵융합이 발열 반응이겠어요? 흡열 반응이겠어요? 발열. 발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핵융합이 돼서 철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안정해지니까 안정해지는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소가 핵융합을 하고 있는 태양에서 열이 번쩍번쩍 나오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철을 넘어서고 나면 구리나 은이나 뭐 우라늄이나 이런 애들은 철보다 불안정한 원소들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핵 분열 이게 발열이 되는 거예요. 핵 분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 번호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원자 하나당 핵자 하나당 핵결합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때 발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 같은 애를 가져다가는 우라늄은 핵융합해요, 핵분열해요. 핵분열을 시키는 이유가 그래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힐륨을 가져다가 핵분열 연구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교수님이 엄청 혼내겠어요? 혼내요. 혼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구리, 은 이런 걸 가져다가 핵융합 실험하면 교수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혼나요. 교수님의 등짝 스매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핵결합 에너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전 우주에는 봐요. 구리가 많겠어요? 철이 많겠어요? 철. 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철은 기본적으로 싸요? 비싸요? 싸죠. 구리는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면 딱 봐도 산업적으로는 누가 훨씬 더 유리해요? 산업적으로는 이게 훨씬 유리하다고요. 그런데 호이빈이 왜 이게 먼저 왔느냐죠. 소이비.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이게 먼저 왔을까요? 재련하기 쉬워. 뭐라고? 정답!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김에 여기 있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퀴즈. 철기보다 청동기가 앞선 이유. 첫 번째 1. 사실 재련 온도가 낮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철기는 대략 재련 온도가 900도씨에서 1100도씨 수준이에요. 근데 청동기는 이거보다는 낮습니다. 내 기억에 한 7, 800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아무래도 비용적 측면으로 어디가 조금 더 비싸게 들겠어요? 여기가 조금 비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유예요. 기술과정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학교 때 기술과정 배웠죠? 네. 그 기술과정 교과서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청동기가 먼저 온 이유가 재련 온도가 낮아서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데 별로 영향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실은 이겁니다. 바로 이온화 경향성입니다. 철, 구리, 이온화 경향성 어디가 더 커요? 이온화 경향성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에? 그럼 이온화 경향성이 클수록 녹이 잘 쓴다는 얘기예요? 녹이 안 쓴다는 얘기예요? 녹이 잘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 철은 100% 자연계에서 Fe2O3, FeO, Fe3O4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은 자연계의 순수한 철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못한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구리는 소량이지만 순수 상태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철은 반짝 금속 광택이 보이죠? 맞나요? 네. 철로 만들어진 뭐 칼이나 뭐 도구 같은 거 보면 반짝반짝한 금속 광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색깔이 어떻죠? 레드. 알겠어요? 그리고 반짝반짝해요? 부슬부슬해요? 부슬부슬하죠? 그리고 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얘는 내가 색깔이 잘 기억이 안 나고 얘는 색깔이 블랙이에요. 그리고 파우더예요.
그냥 흙 같은 녀석이죠. 흙. 그럼 생각해봐요. 자연엔 아예 이런 게 없다고요. 아예 없다고요. 자연에서 우리가 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뻘겋거나 시꺼먼 흙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자연에 돌아다니면서 흙을 보면 야 저걸 재련하면 반짝반짝한 철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상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얘는 반짝반짝 한 노란색 금속이거든요. 그러면 막 땅 팠는데 어느 우연찮게 소행성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 떨어진 다음에 한 뭐 소행성 떨어진 후에 한 만 년 후에 어떤 광부가 와서 막 팠는데 거기에 뭐가 노란색이 뭐 반짝반짝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반짝반짝은 모든 인간들이 주의 깊게 봐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반짝반짝은 모든 인간들이 주의 깊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청동기가 먼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기술적 문제가 아니고요.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학과 교수가 얘들아 청동기가 왜 먼저 왔어요? 라고 화학과 교수가 물을 때 뭐 재료논도 있다고 얘기하면 바로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이온화 경향성. 이온화 경향성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철기를 쓰는 게 당연하지만 방금도 얘기했죠. 뭐냐면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 화단에 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저걸 재련하면 반짝반짝한 금속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도. 누가 그런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외계인 기원설이 있는 거예요. 외계인 기원설이 있는 거예요. 외계인 기원설은 사실 증명할 수 없죠. 근데 외계인 기원설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죠. 마치 하나님처럼.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다른 걸로 치환할 수 있어요. 뭐? 외계인,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고 하면 설명되잖아요. 이걸 바꿔서 초절정 문명의 외계인이 이런 걸 만들었다 라고 하면 모두 다 설명되죠. 하지만 뭐 하지 못할 뿐. 입증하지 못할 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대체한 외계인 기원설이 아직도 있어요. 왜냐? 철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거거든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류 입장에서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최초의 철기 문명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최초의 철기 문명이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요? 스키타이 문명이죠. 스키타이 문명이 철기의 최초 발원지예요. 라고 보통 평가해요. 어디냐면 이집트 옆이에요. 이집트 옆에 중동 지역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최초로 스키타이 문명이라는 곳에서 철기를 처음 재련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스키타이 문명 때문에 결국 이집트 문명도 소멸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스키타이 문명에서 철기가 만들어질 그 즈음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이 철기가 만들어져요. 그게 어디예요? 고조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세계 고고학 역사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죠.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세계적 관점에서 마이너니까요. 그리고 동아시아는 한중일 삼국이 피 터지게 싸우니까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백인들 입장에서는 역사의 주도권도 동아시아에 넘기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고조선에서의 철기 문명 발원에 대해서는 세계 고고학계에서 별로 언급을 안 해요. 뭐라고 반박도 안 하지만 별로 언급도 안 해요. 스키타이에서 철기 문명이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해야 서양 문명 혹은 백인 문명의 우월성을 또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스키타이에서 철기 문명이 만들어지자마자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이 철기 문명이 또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유럽까지 갈 때 몇 시간 걸려요? 14시간. 비행기 타면 열 몇 시간 만에 가잖아요. 근데 2만 년 전에 서울에서 저기 파리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년. 3년 걸려요. 3년. 알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그리고 가다가 보통 뭐예요? 가다가 보통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만 년 전, 2만 년 전에 기술의 전파라는 건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구를 중심으로 어디서 진보된 기술이 나오잖아요? 청동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구 반대편에서 바로 나와요, 그냥. 어디서 철기가 나오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바로 나와요. 그럼 이건 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외계인이 지구에 착륙해서 그 기술을 전파했다 라고밖에 설명을 못한다라는 음모론도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그건 뭐 증명이 되는 게 아니니까. 뭐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는 뭔 얘기를 해야 된다? 이윤화 경향성.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하나 더. 일정 성분비 법칙이 100%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네. 대표적으로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임퓨리티요. 임퓨리티 도핑이요. 어디서? 어디서? 세마이컨덕터요. 자, 세마이컨덕터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의 임퓨리티가 뭐예요? 임퓨리티. 불순물. 도우핑이 무슨 말이에요? 도우핑. 도우핑. 살짝 양념치는 거. 알겠죠? 요런 테크닉이 사실은 저 데피닛 프로포션하고 전혀 무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냐? 자, 반도체의 기본 물질이 뭐예요? 반도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 바로 실리콘이죠? 규소 아니에요? 실리콘. 알겠죠? 실리콘. 주성아, 뭐라고요? 실리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실리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인류가 주로 사용하는 반도체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왜 반도체 만드는 공정 TV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러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뭔가 반짝반짝한 판 들고 이렇게 빛에 비춰보고 하는 거 막 영상이 나오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 가면 이렇게 얄프리한 판인데 반짝반짝한 애가 있거든요. 걔가 거의 순도 100%급으로 재련해서 만들어진 실리콘 판이에요. 실리콘 판. 그래서 그거를 그 공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실리콘 웨이퍼라고 해요. 웨이퍼. 그래서 얇게 잘라놓은 얇은 판을 그런 모양을 웨이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거기다가 집적 회로를 막 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걸 톡톡톡 자른 집적 회로 확 심은 다음에 톡톡톡톡 잘라가지고 휴대전화에도 넣고 TV에도 넣고 컴퓨터에 넣고 막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이때 그 실리콘 웨이퍼를 100%짜리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반도체를 가져다가 쓸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이 녀석의 전기 저항을 약간씩 바꿔줘요. 약간씩 바꿔주는 거야. 그 고객이 원하는 스펙이 있을 거 아니야. 스펙에 맞게 이너기의 성격을 약간씩 제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질소, 인 등을 이렇게 혼입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00% 실리콘이었던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질소나 인을 고객의 원하는 스펙에 따라 샥샥 양념을 쳐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도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질소하고 인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이런 애들을 임퓨리티라고 하고요. 임퓨리티 직역하면 뭐예요? 임퓨리티 직역하면 뭐예요? 불순물이죠? 불순물. 그래서 불순물 혼입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혼입되는 비율도 정확한 자연수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역시 뭐를 만족하지 않는다? 일정 성분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나 그럼 저기 잘 봐봐. 광물, alloy, impurity 다 특징이 뭐야? 다 공통점 뭐야? 공통점 모두가 고체라는 거 알겠죠? 고체 화합물에서 이런 일들이 잘 나타난다. 됐죠?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단어들 꼭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한 장만 넘겨서 이름 하나 더 외웁시다. 이름만 하나 더 외웁시다. 이름 한 장 넘기면 4페이지에 배수비례 법칙 나오죠? 네. 배수비례 법칙. 자 밑줄 치세요. 배수비례 법칙 밑줄 치세요. 배수비례 법칙 찾았어요? 네. 자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멀티플 프로포션이라고 돼 있죠? 멀티플 프로포션. 배수비례 법칙 배운 적 있죠? 네. 양론에서 원소 종류가 예를 들면은 거기 얘가 있죠. 얘가 보시면 자 멀티플 프로포션의 예를 보면 예시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얘기가 있어요. 보이세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찾았어요? 여기에서 만약 탄소 질량이 고정되면 산소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에요? 당연히 1대2겠죠? 이런 되도 않은 이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영어로 뭐라고 한다? 멀티플 프로포션. 알겠죠? 말을 알아야 돼. 됐죠? 오케이. 자, 오늘 저녁에는 옥소 애시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산소산. 네. 옥소 애시드에 대한 노멘클레이처가 중요하거든요. 이름 비치가 중요할 거니까 오늘 저녁에 하는 수업도 꼭 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